이러한 그 기법으로 그리면서 너무 사실적인 데 집착하지 않고 좀 단순화시켜서 생략을 해서 색칠할 때도 그렇게 생략을 해서 칠해 나갈 겁니다. 네. 그 백칠을 하는 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이 수채화 용지가 아르시라는 그냥 일반 종이가 아니라 코톤입니다. 코톤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고 번지기를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냥 캔티지처럼 냈다 종이에다가 그냥 칼날이 들어가는 것보다 물칠을 해서 좀 촉촉하게 만들어서 그 촉촉한 종이 위에 살짝살짝 던지면서 그리는데, 이때 밝은 부분도 일단은 색칠을 해 주어서 밝은 부분 쪽은 다시 지우면 됩니다. 자, 명도를 조절해 줍니다. 명도를 조절해 주고, 그리고 꽃병의 컬러, 꽃병의 색깔을 여기다 슬쩍 얹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어두운 부분과 같이 어울리게,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꽃병의 어두운 컬러부터 어두운 배경과 같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꽃병의 모양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까 그 노란 꽃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좋게 이렇게 지워줍니다. 하얀 안개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는 많은데, 이제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렇게 물로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이게 수채화에서 안개꽃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어두운 쪽을 그냥 검게 놔두는 것보다 어두운 쪽에 또 빛이 있습니다. 빛이. 그럴 때는 작가에 따라 다르지만 살짝 어두운 파랑을 넣어줍니다. 이게 어두운 쪽에 빛입니다. 아주 어두운 쪽은 다시 또 내려줍니다.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이제 과일 부분을 보는데 과일 쪽도 이쪽 왼쪽은 어둡고 오른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과일도 어두운 쪽을 먼저 명암을 주고 밝은 부분은 아까 물칠을 했기 때문에 다시 물에다 지우면은 지워지기도 할거예요. 종이에 물칠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하얗게 지우지 않아요. 물칠을 해놓고서 그리고 바닥에 고자기는 단순화시켜요. 단순화시켜서 일단은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파란 사과 나와요. 파란 사과는 자, 이렇게 치면은 파도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파도 부분을 물로 조절해줍니다. 물로 조절해주는 걸 따라주세요. 물 조절과 명암 조절입니다. 자, 이쯤 해놓고 꽃, 노란 장미꽃을 너무 복잡하게 처리하지 않고 단순화시키면서 밝고 어둡고 중간 정도 단계 정도만 채색해줍니다. 하얀 안개꽃을 그릴 때는 먼저 배경색을 다 칠한 다음에 배경에 있는 것을 다 그리고 지워가면서 안개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배경색을 더 좀 칠해보죠. 녹색을,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녹색을 녹색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네. 녹색을 녹색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푸른색이 이 보존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는 한국 최초의 비냉기 하이제킹 영화 파란 사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지 주위에 어깨가 받쳐 사과는. 이쪽 부분은 살짝 어둡게 왼쪽에 칠해준 것처럼. 이쪽이 지금 저는 이쪽이 어려우니까 이쪽은 달걀, 이쪽은 어렵다. 명암 속에 있는 형체에 너무 사실성을 부각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 이렇게 그림은 그림다워야죠. 그림은 그림다워야지 그림이 실제다우면 안 되죠. 그림은 그림다워. 그림을 볼 때 알고 그림네 이렇게 그림이라는 실제와의 구별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사람이 그린 거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물체를 봐도 그 사실에 따라가면 안 되고 그 사실을 참고 자료로 생각해서 참고로만 보고 그리는 사람의 그 기법, 그리는 사람의 마음, 그리는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좌우로, 상하, 좌우, 그냥 그 사실적인 형태를 자꾸 따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물체의 특징은 나타나야죠. 물론 물체의 특징은 재미있게 나타나야 합니다.
물체 특징까지 살리지 않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작가의 그 생각이 들어가야 한다. 그 말씀이고, 자, 2차로다가 지금 명암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2차로다가. 그죠? 이렇게 명암을 강조해줍니다. 또 밝은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네, 물로 하면 물. 추천하는 물의 힘입니다. 물의 힘이에요. 추천하는 물. 자, 이렇게. 명암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네. 명암을 생략할 수도 있고 더 강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명암은 더 강조해 줄 수도 있고 더 생략할 수도 있어요. 명암. 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개꽃이라고 해서 이렇게 땡땡 칼라처럼 땡땡땡땡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고, 물론 땡땡이로 이렇게 낱개로 나오는 것도 몇 개 있죠. 그러나 덩어리를 봐야 돼요. 이렇게 덩어리를 지워가면서.
우리 조금 전에 그 수채화 실기 지도 또 이 작가가 되는 길 이런 거를 위해서 시연을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어때요? 땀났어요? 이게 그림은 사실 설명해 주면서 그리는 게 아니죠.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도취돼 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설명하면서 하면은 의도한 대로다가 100%는 못 나오고 집중력이 떨어져.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러나 그냥 뭐 잘 나왔어요. 네, 우리 아트원 TV 시청자를 위해서 이게 특별히 만든 프로그램 중에 첫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이제 작가를 방문해 가지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주로 다루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는 우리 거기 팬들이 많아졌는데 내가 실기 수업을 하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배웠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첫 시도한 거예요. 우리 첫바타로 이 김지용 우리 화가 수채화의 대가를 내가 만나서 친구이기도 하지만 어떤 수채화 화가로서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뭐랄까 화면을 통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시대잖아요. 비대면 대면 시대가 아니라 비대면 시대. 그래서 수채화 공부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평생 수채화를 했잖아요. 네. 뭐 특별히 고집스러운 거 있나요? 수채화를 고집한다는 것은 무슨 수채화도 하나의 학문인데 네. 학문 하나를 평생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수채화를 고집한 것은 아무리 해도 수채화는 재미있고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그림의 세계이기 때문에 수채화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은 이제 유화하기 전에 수채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유화하고 뭐 이렇게 보통 그런 이제 이렇게 어떤 FM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했지만 우리 김지용 작가는 수채화만 한 길을 하겠다. 그 대신 나는 또 수채화는 잠깐 했고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죠. 나보고 수채화를 지금 잘 못할 거야 아마. 그래요. 이 수채화는 처음에는 아마 뭐 19세기에도 그렇고 20세기 초까지는 아마 유화, 서양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에스키스라고 할까 같은 그런 밑그림 같은 거 하나의 연습 그림으로 많이 시작을 했겠지만 이제는 20세기에 와서는 완전히 수채화가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다가 굳었기 때문에 예, 당당히 수채화의 멋있는 세계, 무한한 아름다움의 세계를 아마 캐치하면서 얼마든지 작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수채화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그렇죠. 크게 나누면 어때요? 크게 나눠서 몇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작가. 다른 걸 생각 못하고 수채화가 아동 수채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의 학생 수채화, 그리고 성인 수채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인 수채화를 아직까지도 학생 수채화처럼 생각을 해서 그리는 성인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인 학생 수채화는 사실상 입시 제도에 맞게 정확한 대생, 정확한 명암, 또 색감의 다양성, 무슨 이러한 사실적인 그런 확고한 세계에 중점을 둬가지고 아마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 수채화가 그렇게 아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인이 돼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그러나 먼저 수채화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자유롭게 하자. 그런 건데 그걸 잘 모르고 수채화를 무슨 사파라든가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그렇게 간편하게
간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인 수채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수채화의 번지기, 흘리기, 엉기는 그 칼날끼리 엉기는 맛, 또 우연의 맛, 생각지도 않게 그 무심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 빛깔, 그러한 그 수채화만의 독특한 세계가 성인 수채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바꿔서 얘기하면 입시 미술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뭐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틀에 박힌 그림을 그렇죠. 그 시간에 쫓겨서 그리는 게 습관화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수채화로서의 작품을 할 때는 아까 번지는 효과 뭐 등등 이런 걸 많이 보여줬는데 입시나 이런 짧은 시간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말려갖고 다시 위에 덧칠하고 수없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고 그래서 덧색을 내거나 뭐 이런 건 거의 어렵고 그냥 아예 무슨 모자이크식으로 딱딱 색을 만들어서 갖다가 입히고 끝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퍼즐 맞추듯이 여기는 이런 색 그렇죠. 강약도 미리 조절해서 생각해서 다 갖다 맞추는 거 이런 거니까 어떤 그 작가로서의 어떤 맛이나 어떤 의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고 그냥 그건 하나의 입시 미술과 같은 어떤 성인 수채화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게 입시 미술이 입시 제도에서 나온 미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도에 맞춰서 아마 학원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럼. 또 학생들도 그 세계에 갇혀서 아마 그런 작품이 나오고 또 종이도 그래요. 이 아루시라든가 이런 페브리아노 같은 종이는 학생들이 쓰기에 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그것은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켄트지를 사용했던 학생들에게는 번지기라든가 흘리기를 하지도 못합니다. 그 종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것도 많이 작용을 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 그 수채화하는 화단의 요즘 풍광들은 다 어떻게 봐요? 나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스타일로 아까 같이 성인 수채화하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잘못하면 비하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자기 독특한 세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꼭 수채화만 보는 건 아니고 일반 유화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수채화뿐만 아니라 뭐 유화라든가 뭐 수묵화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그 자기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그 상상의 세계, 작가의 어떠한 그 심상의 자유로움 이러한 것이 많이 그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유럽만큼 그렇게 자유로운 그 소위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마 풍토 같습니다. 풍토. 네, 그래서 환경, 우리 자유롭지 못한 그 이 예술의 세계. 그 왜 저거 얽매여 있을까? 우선 그 작품을 감상하는 그 시민들이 아직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풀어져 있는 그림을 허락하지 않고 똑같은 그림을 그러니까 서양 미술같이 굉장히 그 풀어지거나 자유롭거나 그 뭐 소위 말해서 무슨 초현실주의라든가 무슨 추상 표현주의 이러한 그 그림에 가까운 굉장히 그 획기적인 상상 이러한 것을 아직까지는 그 시민들이 관람자들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좀 이렇게 좀 매매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그림은 잘 안 팔리고 그 시민들이 보기 좋은 거, 네,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거를 많이 선호하는 듯한 경향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바뀌고 있어요. 지금 바뀌고 있는 아마 과도기 같습니다. 지금 네, 많이 자유로움에 또 획기적인 상상에 대한 그 세계를 많이 또 찾는 그런 지금 과도기
우리나라도 많이 변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특히 수채화를 하는 우리 작가 같은 사람들은 그쪽에 많은 또 신경을 쓰고 있고 많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기도 이제 문화생이 몇 사람 있는 오늘 뭐 코로나 때문에 몇 사람 안 나왔는데 우리 그 친구들한테 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우리 틀을 벗어나려면 어떤 걸 강조해서 가르치고 싶은? 그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나오는 아티스트 그 잡지 우리 미술 잡지를 보면은 참 좋은 거 많이 그 작품들이 실려 있어요. 그런 획기적인 자유로움, 그러한 그 상상의 세계. 근데 그러한 그림들은 대개 서양 작가들의 세계란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풍토가 아직 조성되지 않나? 이거를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많이 변해가고 그쪽으로 상상의 세계로 다 많이 그 시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화실에서도 그림을 하는 이 회원들에게는 우선 그러나 그러한 공부는 하고 그러한 잡지는 같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 네, 기본적인 교육을 우선 가르치고 그러한 세계로다가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공부하자. 이게 공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학문은 안 됩니다. 그렇죠? 계속 공부해야 돼요. 책 많이 봐야 되고 또 많이 또 여행도 다녀야 되고 요즘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이래가지고 꼼짝 못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그 뭐 환경이 조성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을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문화 선생님들 몇 분 계시는데 자기가 하루에 하이라이트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꿈을 가지려면 꿈을 갖는 메이크 타임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래서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자기가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글을 쓰든 하여간 몇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인생의 가치를 찾는데 부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유튜브만 보지 말고 방송 TV만 보지 말고 또 돌아다닐만 그러지 말고 자기가 시간을 만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집중하는 거 이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 어떤 그 정신 건강에 특히 도움이 돼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하나의 지름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이 참 다 회원들이 그렇게 시간을 내기에는 어려운 얘기고 개인적으로 내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야외 스케치 나갑니다. 지금도 야외 스케치 나가요. 아주 덥지 않으면 무조건 나갑니다. 이 야외 스케치를 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옛날 그 작가들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림을. 야외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사생하면서. 야외에서. 그 전에 파로코나 로코코 뭐 중세기 때는 그 전 작가들 그림, 선배 작가들 작품을 보고 배웠지만 그리고 차차차차 인상파 시대로 오면서 바꾸려 같이. 야외로 나가가지고 외광파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자연에서 보던 자연의 빛, 색, 뭐 그렇죠. 자연의 모든 만물, 바람, 소리, 빛의 흐름, 이러한 그 자연의 무궁한 그 변화, 무궁한 조화, 거기에서 많은 그 아름다움, 조형미의 깨달음을 얻고서 많이 배워가지고 현대미술이 탄생한 것처럼 나는 내 그림은 모두가 야외 스케치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여기 걸려있는 모든 그림이 야외 스케치 나가서 나는 고민을 합니다. 저걸 어떻게 내 마음의 세계로 다 바꿔서 빛깔을 내고
어떻게 저 조형을 바꾸어서 만족하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이 야외 뭐 무슨 수묵하든지 유하든지 수초하든지 야외 스케치를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끝으로 제가 좀 이렇게 어떤 주제 넘게 얘기를 한다면 수채화라든 뭐 유화라든 아크릴화라든 이제 밖에 나가서 그릴 때 보면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는 뭐 어떤 기본을 충실해야 되지만 그 기본을 넘는 선에 넘어버리면 자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급장 띄고 선생이나 예를 들면 뭐 제자나 뭐 교수나 다 떼고 그림을 갖다 쫙 놓으면 누가 누구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 건지 모르겠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고의 그림은 고, 이건 세잔느. 김정임, 김지영 그림으로 딱 각인이 돼야 되지 않니? 물론 젊어서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 작가로서의 어떤 레벨이 갔다면 그래야 되는데 여러 단체의 그 사생회의 작품들을 보면 조금 안쓰러운 적이 많아요. 작가 스스로도 인터뷰해보면 나도 벗어나고 싶대. 본인 스스로도. 근데 안 된대. 그 안 되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스스로 안 된대. 프로도 그래, 프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도 그러니 뭐 우리 일반 문화생들은 너무 힘든데 그것이 아마 프랑스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어려서부터 그런 미술 교육을 그렇죠. 받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다 싶어요. 그렇죠. 우린 도식적인 교육을 받아서 입시미술. 예. 하나 예로 입시미술이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입시미술. 근데 요즘 미술에서 그 입시미술이 없어지긴 했는데도 그래도 남아있나 봐. 그래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렇게 수채화 과정을 이렇게 작업할 때 여기까지 오기는 수많은 세월이 걸렸고 그 다음 또 옆에 이제 화면 중간중간 이제 문화생 그림들도 이제 삽입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배울 때는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가야 된다 이제 A한테 배우든 B한테 배우든 C한테 그렇죠. 배우든 그거는 아주 좋은 얘기예요. 꼭 예. 그래야 되는데 좋은 얘기예요. 공장에서 만드는 무슨 제품 그렇죠. 같은 이런 그림은 우리가 탈피해야 아주 좋은 된다. 얘기예요. 예. 누구나 탈피해야 될 예. 얘기다. 그림을 이렇게 이제 같이 화실에서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은 개성들이 다 있어요. 그걸 살려줘야지. 예. 예. 그걸 지적을 해주면서 살려줘야 합니다. 네.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지금. 팔로미에서 날 따라다니지 말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책을 조심조심 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것을 나처럼 대범하게 칠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격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컬러도 틀려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주로 많이 그냥 좋아. 선홍색 빨강 이루다 보지 않고 좀 자줏빛깔로 봐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걸 왜 빨강색이 선홍색인데 왜 자줏빛으로 칠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가르치는 사람도 배워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해서 또 같이 활동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좋은 얘기 같아요. 네. 자, 오늘 우리 수채화가 김지용 화가의 화실에 와서 이런저런 수채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과정을 부탁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으니까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 우리 선생님 화실에 와서 여러 가지 우리 인터뷰도 하고 시연도 하고 수채화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셔요? 저희 선생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어떤 생각으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개울 같은 데서 동네에 깨복쟁이 때 동네 언니들이랑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깊은 물을 건너서 언니들은 수영을 잘하니까 저희를 안전한 데로 데려다 줘요. 그때 그 언니 손을 꽉 잡으면 언니가 엄청 수영을 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언니 손을 꼭 잡고 가면 절대 빠져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고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 배울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